때는 10여 년 전, 그 남자를 처음 만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아버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셨던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에 강도가 드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도가 들고 있던 흉기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고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정말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머니는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존재고 언제나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런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저희 오빠와 아버지가 그때 저를 다시 살게 해보겠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집을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까지 했습니다. 동네까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강행했죠. 매일같이 제가 먹지도 않는 밥을 차려주시고 담임선생님께 매일매일 전화를 해주셨던 것도 저희 아버지와 오빠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오빠가 아니었으면 전 다시 살아갈 용기를 못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에 다시 살아볼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의 죽음이 저만 슬픈 게 아니었을 텐데도 참 저를 위해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셋은 많이 돈독해졌죠. 오빠랑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친오빠는 군대를 마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사건 이후로 의도치 않게 생긴 병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를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죠. 낯선 남자들이 다가오면 경계하게 되고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제게 친밀하게 다가오면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고등학교도 여고를 나왔고 대학교도 여대를 다녔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미술 전공을 하고 대학생 때도 그쪽으로 전공을 했거든요. 아버지 회사에서도 디자인팀에서 일했는데 팀원 중에 딱 1명 빼고 다 여자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 가면 분명 남자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할 테니까 아버지 회사 디자인팀이 대부분 여자이니까 거기서 일하라고 해주신 거였죠. 같은 팀원인 남자 1명도 일 말고는 사적인 대화는 전혀 안 했고 일적인 대화를 편히 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저의 이런 병을 다른 회사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제 소문이 좋지 않게 났었죠. 디자인팀 팀장님 진짜 까칠하지 않냐? 우리 팀 대리님이 인사했는데 받아주지도 않았대. 헐, 진짜? 지난번엔 과장님 말도 무시했다잖아. 대표님 딸이라 그런가? 엄청 도도한 척하는 것 같아. 완전 밥맛이야. 저를 향한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비난들이 회사 내에 돌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실을 밝혔다가는 더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머니 일을 구구절절 말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남자 직원들은 다들 저를 불편해하며 눈치를 볼 거고요. 그런 건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나 하나만 욕먹고 말자 하는 생각으로 할 일만 잘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일부러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제 성격의 오해는 쌓여가도 괜찮았지만 일 못한다는 얘기를 듣긴 싫었거든요. 그건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영업팀에 새로운 직원이 1명 들어왔습니다. 앳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자세, 반듯하게 다려진 양복, 미용한 지 얼마 안 된 머리를 봐서는 사회 초년생인 것 같았습니다. 영업팀이 한동안 문제도 많고 고생도 많았거든요. 물을 흐리는 영업팀 직원 하나 때문에 영업팀 전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을 구했는데
하루 나오고 말도 없이 안 나오기도 했고, 또 새로운 사람을 구했는데 엄청 빈둥대면서 맡은 일을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큰 피해를 주고 회사에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영업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남아있는 영업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던지라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그 남자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얼굴만 보기엔 꽤나 똘똘해 보이더라고요.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영업팀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보다 더 했다면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한테 엄청 친절하게 일도 잘 알려주고 힘든 일은 잘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알려주고 현장에 내보내고 싶었는지 외근은 본인들이 나가고 막내는 사무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팀원들 없으면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특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인 경우에는 할 일 다 끝내면 뭐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탕비실에만 왔다 갔다 하고 컴퓨터로 게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혼자 할 일 찾아서 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할 일 다 끝내놓고 선배들이 준 자료를 읽어보기도 하고 선배들이 허둥지둥 나간 자리 정리도 해주고요.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저희 팀에도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팀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 할 일 다 끝났는데 저희 팀장님이 그냥 쉬고 있으라고 해서요. 그냥 있기 뭐해서 그런데 혹시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이제껏 영업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그런 직원은 없었습니다. 선배가 쉬라면 쉬어야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다른 팀까지 와서 일을 돕겠다고 하다니 진짜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쉬라고 할까 하다가 그럼 또 다른 팀으로 갈 것 같아서 일거리를 줬습니다. 마침 복사할 게 많아서 부탁을 했는데 신입인데도 복사한 프린트물들을 착착 정리해서 보기 좋게 가져다 주더라고요. 의외로 복사한 거 그냥 뒤죽박죽으로 가져다 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성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일머리도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직원이 성실하다고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벌써 회사 사람들이 그 성실함을 다 알게 되었죠. 이나 팀장님, 그거 들었어요? 영업팀 팀장님이 신입사원 엄청 아낀대요.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나 뭐라나? 이번엔 절대 안 놓칠 거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성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뿐이게요. 대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대기업에 안 갔을까요? 글쎄요. 아직 공채 뜨기 전이라 그랬나? 그럼 공채 뜨면 가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고 일머리도 있는데 학벌까지 좋다니.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팀 여직원의 한마디로 대기업 공채 뜨면 가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죠. 영업팀까지도요. 영업팀 팀장이 신입사원을 붙잡고 진짜냐면서 물었습니다. 신입사원은 자기도 모르는 그 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럴 리가 있냐고 대답했죠. 그 말에 영업팀 팀장은 다행이라며 신입사원을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안도한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상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은 3년을 봐도 되게 불편했거든요. 가끔은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고 대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남자 직원과 단둘이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만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팀 신입사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탕비실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넉살 좋은 신입사원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디자인팀 김이나 팀장님이시죠?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저 지금 커피 타고 있는데 같이 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 네. 제가 커피를 타고 있는데 신입이 옆에서 슬쩍 눈치를 보더니 다시 한번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네? 뭐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일을 엄청 잘하신다고.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패키지도 팀장님 작품 맞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이나 디자인 이쪽은 정말 못하거든요. 팀원들이 같이 한 건데요, 뭐. 아무튼 고마워요. 그럼 이만. 티는 안 냈지만 내심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저를 그렇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팀원들 정도. 팀원들도 그렇게까지 칭찬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법도 하죠. 사장 딸이니까 아마 부담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입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말이죠. 그 이후로 종종 그 신입과 같이 야근을 하게 된다거나 탕비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고 먼저 웃으며 인사해주는 신입의 행동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 사람 대체 뭐지 싶어서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회사에 남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 꺼진 사무실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지 싶어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데 영업팀 신입이더라고요. 회사에서와는 다르게 편한 추리닝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아, 네, 할 일이 좀 남아서요. 회사에는 어쩐 일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팀장님이 외근 나가시는데 미팅 자료를 안 뽑아 놓아서요. 운동하면서 지나가는 김에 미리 뽑아두려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신입은 프린트를 하고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몰두를 했죠. 그런데 한 20분쯤 뒤에 신입이 다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샌드위치와 커피를 내밀었죠. 지금 딱히 포장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녁 못 드셨죠?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고마워요. 네. 그럼 내일 봬요, 팀장님. 안녕히 계세요. 진짜 일도 잘하는데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자기 전까지도, 다음날 아침에도, 다음날 하루 종일, 그 다음날도 말이죠. 세상에나 남자를 무서워하던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고등학생 때부터 쭉 남자를 피했잖아요. 초중고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 턱이 있나요? 처음 알게 된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오묘했습니다. 가슴이 저릴 정도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힐 만큼 머릿속에 맴돌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제정신인가 싶다가도 저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음을 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대뜸 고백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고, 밥이라도 먹자고 해야 하나 싶다가도 핑곗거리가 없고, 제일 중요한 여자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도 알 턱이 없었으니 더 난감했죠. 그렇게 혼자 마음을 숨기고 끙끙 앓기만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둘이 야근을 하게 되었죠. 실은 그 신입이 야근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슬쩍 회사에 남아 있었던 건데, 어쩌다 보니 회사에 둘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죠. 할 일도 없는데 애꿎은 타자만 두들기면서 타이밍을 보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 씨, 일 많아요? 저 거의 끝났어요. 왜 그러세요, 팀장님? 그럼 마치고 밥 같이 먹을래요? 저번에 민재 씨가 사다 줬으니까 이번엔 제가 살게요. 어때요? 아, 네, 좋아요. 그렇게 한 번에 좋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당황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몰래 화장을 고치고 옷 매무새까지 정리하고 함께 회사에서 나갔죠. 시간이 늦어서 문을 연 식당이 마땅치 않아서 종종 가는 설렁탕집을 갔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왜요? 저 설렁탕 좋아해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줄게요. 다음에요? 네, 다음에도 같이 야근하게 되면 그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남짓의 식사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설렁탕도 어떻게 먹었나 기억도 안 납니다. 남자 앞에서 떨기까지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참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더더 그 신입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어떻게든 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죠. 탕비실에 가면 쪼르르 쫓아가고 화장실 갈 때도 일부러 그쪽으로 지나가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탕비실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신입이 저를 이어 탕비실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가볍게 인사를 하고 떨지 않는 척 물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걸어온 신입의 말에 저는 하마터면 물통을 놓칠 뻔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같이 야근할래요? 네? 네? 야근, 네, 왜요? 저랑 할 일이 있어요? 맛있는 저녁 먹고 싶어서요. 그렇게 예쁘게 한박 웃음을 짓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싫다고 하겠어요. 저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그냥 멍하기만 했었죠. 퇴근 후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갈까요? 어, 이 일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나랑 밥을 먹고 싶었다는 건가? 왜? 대체 왜? 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지만 일단 신입을 쫓아 나갔습니다. 저희는 근처 중식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왜 밥을 먹고 싶었는지는 말도 안 해주고 식사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랑 밥이 먹고 싶었어요? 팀장님, 혹시 저 좋아하세요? 네? 제가요? 민재 씨를요?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싶었거든요. 제가 대답이 없자 신입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팀장님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신입은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저희는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 인생 첫사랑과 시작한 첫 연애였습니다. 저의 남자친구가 된 신입은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연상 연하 커플이라니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남자 동생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면서 또 효심도 대단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분식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 또한 엄청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죠. 어머니와 둘이 데이트도 종종 하고 맛있는 음식 보면 사다 드리기도 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들어온 이유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저희 회사가 영업팀 성과금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한몫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걸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회사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 얘기가 나왔는데 당황해서 그냥 개인 사업 하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셈이었죠. 같은 회사에 있는 한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말이에요.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 아빠 사실 회사 대표님이야 하는 게 좀 웃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저는 남자친구를 좋아했고 남자친구도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어요. 그동안 저희가 회사 사람들한테 절대 안 들키고 연애를 잘했거든요. 일부러 데이트도 먼 곳에서 하고 회사에서는 눈도 안 마주쳤었죠. 그렇게 한시름 놓고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게 된 날에 그만 남자친구와 같은 영업팀 직원에게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딱 마주치고 말았고 그 직원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사라졌죠.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를 비상구로 불러냈습니다. 딱 들켰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방금 우리 팀 주임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나보고 줄 잘 탔다더라. 대표님 딸하고 둘이 밥까지 먹는 사이냐고 하면서 어떻게 친해졌냐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대표님 딸이라니.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게 들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얘기해봤지만 남자친구는 머리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맘때 저희들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면 복잡할 만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내내 말이 없었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까지도 말이죠. 속이 타들어갔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여겨져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사실을 알게 되고 4일이 지난 날 퇴근 후 저를 데리고 갈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간 곳은 남자친구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시내 뒷골목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뒷길 한쪽에 자리 잡은 분식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분식집 보여? 저 분식집이 왜? 우리 엄마 가게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어머님이 일하는 분식집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였죠.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알겠어? 그게 무슨, 그건 우리 아빠 일이야. 나랑 너랑은 상관없는 그냥 아빠 일이라고. 결혼하는 우리는 가족이 돼. 그럼 더 이상 상관없지 않을 거고 우리 엄마 분식집도 마찬가지야. 저 분식집이 결혼하는 순간 너랑 상관 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그래도 괜찮겠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100번 이해해서 말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게. 그럼 지금 결정해. 정말 네가 내 가족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못하겠으면 지금 떠나.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자신 있다면 나랑 같이 저기 들어가자.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주 당차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어머님의 분식집을 향해서 말이죠. 그날이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고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해주신 맛있는 떡볶이와 김밥을 양껏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정말 그러려던 게 아닌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네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 미안. 이해해.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도록 내가 많이 노력할게. 우리 잘 살자. 얼마 뒤 저희 집에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켰습니다. 아버지랑 오빠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니 안 놀랄 리가 있겠어요. 아버지랑 오빠랑 엄청 놀라고 당황해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계속 저랑 남자친구 눈치만 보고 이게 진짜인가 뭔가 판단하기 바빴었죠. 제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결혼 반대하면 어쩌냐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둘 다 두 팔 벌려 환영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양쪽 가족들 사랑과 관심과 응원을 듬뿍 받으며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돌렸을 때 다들 이거 몰래 카메라냐고 했던 게 정말 웃겼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티 안 나게 잘 숨겼거든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진짜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부부가 된 후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된 저희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던 남자친구의 말 그대로 말이죠. 작은 집에 살며 서로의 사소한 습관과 취향을 공유하는 것조차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깊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게 정말 행복했죠. 이래서 결혼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부라는 것이 실감났던 게 뭐였냐면 바로 서로의 가족과 가족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친척들도 많이 안 만나고 그래서 가족 중에 여자 어른을 대하는 게 저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10여 년을 여자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시어머니라는 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좀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제가 잘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여자 어른이나 언니라도 있으면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그럴 길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한테 듣는 거 말고 누구 따라하는 거 말고 그냥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단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머님 가게가 가까웠거든요. 퇴근하면 그냥 수시로 들렸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같이 못 갈 때도 그냥 혼자 갔습니다. 가서 딱히 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애교라도 많은 성격이라면 어깨라도 주물러드리고 손님 맞이하고 그럴 텐데 그런 성격은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면 청소하고 떡볶이 좀 주워 먹고 냉장고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하지 말라고 하시던 어머님도 나중엔 포기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무뚝뚝 하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덜아 좀 냅둬. 뭐 한다고 어차피 또 난리 날 거. 그냥 좀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그런 말도 안 하시고 제가 가게 찾아가면 왔냐? 하시던 분이셨죠.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랑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았거든요. 떡볶이 몇 개 먹다가 좀 짜다 싶으면 냅다 물을 부어버리는 저를 어머님은 잘한다면서 그냥 냅두셨습니다. 냉장고 정리하다가 성에가 많이 꼈다 싶으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전원부터 꺼버리는 저를 그냥 냅두기도 하셨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말없이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어머니가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냉장고 정리 같은 일은 솔직히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게 냉장고에 오죽 뭐가 많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혼자 하루 종일 가게 일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어머니 곁에 서성였던 거였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럴만도 한 게 어머니는 사람도 안 구하시고 오로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번화가 뒷골목에 있어서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맛집이었거든요. 자부하는데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서 저희 어머님 떡볶이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값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하게 주셔서 단골들이 꽤나 많은 곳이었죠. 주변에 회사가 많으니까 점심으로도 종종 먹으러 오고 퇴근길에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옆 동네 주택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가게도 깔끔하게 정돈해 두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방법으로 어머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가게 홍보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필수죠. 완전 필수.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셨고 제가 넌지시 몇 번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어머님 가게 홍보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떡볶이랑 김밥이랑 어묵 국물이랑 다 예쁘게 상 차려놓고 사진을 막 찍어댔죠. 그거 뭐 예쁘다고 찍니? 예뻐서 찍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찍는 거죠. 어머님은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찍은 사진을 홍보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웹사이트 블로그에 가서 홍보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업체에 돈 좀 주고 사진이랑 가게 위치, 홍보했으면 하는 내용 보내고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도 받았죠. 10팀 정도가 어머님 가게 방문해서 식사하고 사진이랑 정보를 블로그에 자세히 남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가 이런 포스팅이 하나 둘 쌓이니까 이 근처 맛집을 검색하면 어머님 가게가 뜨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님 분식집이 완전 대박이 나게 되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갔다가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이례적으로 많은 손님에 당황을 하셨죠. 예, 이나야, 얼른 떡 꺼내와라. 세상에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나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얘. 그렇게 정신없이 가게를 운영하시던 중 연예인까지 저희 가게를 방문한 후 가게는 더더욱 번창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어머님 친구분이 가게를 도와줘야 할 정도로 가게가 많이 바빠졌죠. 한번 열기가 데워진 가게의 인기는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맛집 중에 맛집이 되었더랬죠. 어느 날 어머님 생신 때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셋이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나 때문에 돈방석에 다 앉아본다. 분식집만 10년을 넘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야. 이나야, 네가 복덩이다. 어디서 이런 게 왔을까?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게가 너무 바빠져서 어머님이 힘이 들진 않으실까 내심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좀 바빠야 살맛이 난다는 말씀도 하셨죠.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았는데 그날부로 걱정을 덜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 부부는 어느새 든든한 전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 거였죠. 결혼하고 1년 좀 더 지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되게 둔하거든요. 아픈 것도 잘 못 느끼고 성격도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고 세상만사 그러려니 하는 편입니다. 가끔 남편이 저보고 곰 같은 아내라고 했을 정도였죠. 그냥 좀 무딘 편인가 보다 했는데 세상에 저도 제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게 태동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빠른 사람은 6주, 8주만 해도 임신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8주에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태동 아니었으면 배 불룩 나와서 알아차릴 뻔했죠.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냐고 웃으시더라고요. 원래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기도 해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임신을 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어쩐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졸음이 좀 쏟아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정신력이 나약해졌나 했는데 호르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짧게만 느껴지는 임신 기간을 끝내고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되었죠. 예쁜 딸까지 생기니 남편하고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기는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았더니 하나부터 100까지 손이 안 가는 게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씻는 건 사치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니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집에서 육아에 치이고 있으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후다닥 애기 안고 가고 저는 거의 쓰러지듯 바닥에 누워버렸는데 그때마다 이래서 부부 사이를 전우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가니 또 웃을 날이 많이 오더라고요. 쌀알 만한 일을 보이며 방실방실 웃을 땐 가슴이 저릴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저랑 남편만큼이나 저희 부모님들도 손주를 끔찍하게 생각하셨는데 특히 저희 어머님이 정말 그 애정이 대단하셨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은 일을 하시다가도 중간에 손주 보러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유, 이 쪼맨한 거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야, 고새 또 컸네, 또 컸어. 응? 언제 커서 할머니랑 손잡고 산책 갈까? 맘카페 같은 곳에서 보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시어머니의 방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 많고 왁자지껄한 곳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육아할 때는 정말 심심하더라고요. 누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고 말동무라도 해주면 좋겠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까먹을 지경이었죠. 제가 조산기가 있어서 회사 일찍 그만두고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워질 때마다 어머님이 한 번씩 나타나셔서 맛있는 간식도 사오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아이도 봐주시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아마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어머님이 제게 사랑을 주시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처음에 되게 걱정 많이 하셨거든. 걱정을? 왜? 엄마는 딸이 없잖아. 그래서 며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하셨어. 특히 임신했을 때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 아이 낳으면 시어머니 더 불편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혼자 엄청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둘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어머님도 저랑 같은 고민을 하셨다니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 같이 좋으신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회사에서 대리가 되었고 매일 저를 잠 못 들게 했던 저희 딸아이는 아주 야물딱진 어린이가 되었죠. 여전히 어머님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발을 끊지 않았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 좀 크면 회사에 돌아가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호흡기관이 좀 안 좋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약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호흡기 관련된 병들을 달고 살더라고요. 폐렴으로 입원도 몇 번 하고 감기 걸려도 꼭 목이 심하게 붓고 게다가 알레르기성 비염도 많이 심하고 병원을 밥 먹듯이 갔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돌 되었을 때부터 한약도 지어서 먹여보고 좋다는 영양제에 돈을 정말 많이 썼는데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병원에서도 평생 관리를 잘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옆에 붙어서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걸핏하면 병원을 가는 아이가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건 욕심이잖아요. 아버지 회사라고 해서 개인 사정 다 봐달라고 하면서 일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조금 아끼고 살면서 육아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 신경을 끄고 산 몇 년 동안 회사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나 봅니다. 남편이 그맘때 일이 잘 안 잡힌다는 얘긴 했습니다. 거래하는 거래처도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뭔데? 심각한 얘기야?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게 실은 회사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정확한 상황을 잘 몰랐는데 회사 사람들이 하나 둘 퇴사를 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이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하고도 얘기를 한 거였고요. 제가 알면 걱정할 거라고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어떻게든 회사 살려보겠다면서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곧장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말 안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이나야, 그게 아니고 저 아빠 딸이에요. 그리고 아빠 회사 다녔던 직원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해야죠. 그걸 왜 혼자 짊어지세요? 그제서야 심각한 회사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급기야 제 결혼식 이후로 바빠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친오빠까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회사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이 있었던지라 더 이상 대출을 받는 건 무리였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나야, 나 좀 보자. 어쩐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제 앞에서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네? 어떤 걸? 사돈댁 회사 지금 힘들다며. 남편이 말했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어머님 가게를 찾은 회사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듣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굉장히 서운해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괜히 신경 쓰실 것 같아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가족 일인데.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이것저것 방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든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말을 지어내며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들고 오신 검은 봉지 2개를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2겹의 검은 봉지로 감싸진 그 안에 있는 것이 뭔지는 몰랐지만 딱 보기에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사돈댁에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드려. 이걸로 급한 불이라도 끄면 좋겠네. 네? 어머니 말씀에 저는 묵직한 검은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한 달 전쯤인가? 그때부터 누가 자꾸 우리 가게에 찾아오더라고. 가게 산다면서. 이 가게에 뭐가 좋다고 사냐? 다른 곳 알아봐라 했는데도 계속 찾아오는 거야.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 마지막 남은 거라곤 그 가게 하나인데 어떻게 팔아. 곧 죽어도 가게는 안 된다고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 진짜 끈질기더라고. 가게랑 레시피랑 다 해서 10억에 사겠다고. 그러다가 사돈댁 사정 듣게 되었고 별 수 있나? 10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팔아버렸지 뭐. 어머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가게를. 됐다 됐어. 괜한 곳에서 돈 구하지 말고 이걸로 일단 쓰시라고 해. 어머님이 그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셨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게를 팔아버리다니요. 그건 어머님이 얼마나 저희를 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아이고, 우리 이나 강한 줄만 알았는데 울기도 하네. 뭐가 그리 속상해. 그래도 어머님 가게를,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아이고, 그까짓 분식집 하나 내놨다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나는 앞으로 우리 이나랑 예쁜 손주랑 많이 놀 생각에 좋기만 한데. 어머님의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한동안 펑펑 눈물을 또 쏟았습니다. 저는 어머님하고 같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께 어머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돈을 드리니까 너무 죄송하다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개를 몇 번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꼭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어머님의 도움으로 회사에 급한 불을 끄게 되었고 미국에 있던 오빠까지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회사는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시 키우는데 긴 시간이 걸렸지만 아버지도 오빠도 저희 남편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육아만 하다가 다시 일하려니까 허둥지둥거리기도 했지만 진짜 잠도 줄이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어머니께서 딸아이를 봐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쉬려 하시는 분께 아이를 맡긴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능 썩히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요. 어머님은 손녀딸이랑 노는 게 재밌다면서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집에서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퇴근은 정시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회사는 다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다시 자리를 잡은 후에 저희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어머님께 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매달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립니다. 어머님이 빌려주셨던 그 돈에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말이죠. 어머님이 무슨 돈을 이리 많이 보내냐며 몇 번 아버지를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답니다.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사돈. 우리 이나가 엄마 없이 자라서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사돈 때까지 좋은 시어머니 모시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돈 때까지 좋은 분이 저희 가족이 되어서 기쁘고요. 힘든 시기에 큰 도움 주셨으니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아니었으면 지금쯤 회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감사를 담은 제 마음입니다. 처음엔 불편해하시던 어머님도 그냥 그 돈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막년에 배에 복근이 있었을 만큼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요즘에 취미로 줌바 댄스를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그전에도 체력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운동도 자주 하셨는데 어머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서점을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저희 딸도 데리고 일주일에 2~3번씩 서점이며 도서관을 가십니다.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 배운 게 한이 되었다며 요즘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소설책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만화책까지 읽으시는데 그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항상 어딘가 불편하고 불안했던 제 인생에 선물같이 찾아온 제 남편과 시어머니.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이 되다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중함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